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저희가 레너드 쿠페츠의 명저, 야구란 무엇인가를 정말 오랫동안 함께 파고들었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그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위대한 투수부터 명예의 전당, 구단 증설, 공과 배트 이야기까지 야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들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야구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그 답을 규칙의 변천이라는 과거의 기록과 또 미래의 도전 속에서 찾고 있거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야구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야구가 어떻게 스스로를 바꿔왔는지부터 봐야겠죠. 이 책의 저자가 야구를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규칙의 변화야말로 야구가 그냥 박물관의 화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야구는 가장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었군요. 경기장 안에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큰 것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에는 투수들이 공에 침을 바르거나 막 흠집을 내서 던지는 그 스핏볼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트릭 피치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구 기술 하나를 막은 게 아니라 게임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였죠. 타자와 투수 사이의 힘겨루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은 야구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바로미터와도 같거든요. 특히 1960년대는 샌디 쿠펙스나 밥 킵슨 같은 전설적인 투수들이죠. 당했죠. 그러자 리그 사무국이 1969년에 결단을 내립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상하 폭을 좁힌 거예요. 타자들에게 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무너진 힘의 균형을 되찾으려던 조치였습니다. 잠깐만요. 60년대에 투고 타자가 심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좁혔다고 하셨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나 보네요. 결국 아메리칸 리그는 투수를 아예 타석에서 빼버리는 지명타자 제도라는 훨씬 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으니까요. 당시 반발은 없었나요? 엄청났죠. 1973년에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건 야구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내셔널리그는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야구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는 명분이 있었어요. 더 많은 안타, 더 많은 득점, 즉 더 공격적인 야구를 팬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죠. 이 지명타자 논쟁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과학과 예술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같아요. 공격력을 데이터로 극대화하려는 과학적 접근, 그리고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는 야구 본연의 어떤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예술적 관점, 딱 이 대립이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자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논쟁과 병가 자체가 야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경기 규칙뿐만 아니라 시즌의 틀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1961년에 팀이 늘어나면서 한 시즌 경기 수가 154경기에서 162경기로 늘어났는데 이게 또 엄청난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 유명한 로저 메리스의 별표 논란이군요. 1961년에 메리스가 61호 홈런을 치면서 154 경기 체제에서 60개를 친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깼을 때 나온 이야기죠. 네, 당시 커미셔너가 메리스가 루스와 똑같이 154경기 안에 60일 홈런을 치지 못하면 그의 기록 옆엔 별표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와, 거의 참고용 취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저자는 이 결정을 아주 비논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시즌 기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즌이 끝났을 때 최종 기록인데 왜 굳이 154경기라는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겁니다. 저자의 비판은 논리적이지만 당시 팬들의 감정도 이해는 가요. 162경기에서 61홈런이랑 154경기에서 60홈런은 기록의 순수성 측면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별표가 그런 팬들의 복잡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록의 신성함에 대한 팬들의 애착이죠. 하지만 저자는 더 날카로운 팩트를 제시해요. 베이브 루스가 60홈런을 쳤던 1927년 시즌에 사실 양피스는 무승부 재경기 때문에 155경기를 치렀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네. 게다가 더 공정한 비교 기준은 경기 수가 아니라 타석 수인데 1927년 루스는 692타석, 1961년 메리스는 698타석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하죠.
결국 그 별표는 논리보다는 감정에 기반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게임의 양상을 바꾸는 규칙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야구라는 스포츠의 판 자체를 뒤흔든 가장 큰 변화는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계약서 안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보유 조항의 폐지와 자유 계약 선수, 즉 FA 제도의 도입입니다. 과거의 보유 조항 아래에서 선수는 한 번 구단과 계약하면 사실상 영원히 그 구단의 소유물이었어요. 거의 뭐 현대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네요. 그게 어떻게 깨질 수 있었던 거죠? 선수 노조의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 덕분입니다. 결국 덥정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선수들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팀을 옮길 권리를 쟁취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선수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고 구단들은 재앙이 닥칠 거라며 아우성쳤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야구 산업 전체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였죠. 이렇게 야구는 100년 넘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꾸며 살아남았군요. 그런데 저자는 야구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부터는 꽤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야구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저자가 짚는 첫 번째 우려는 선수 육성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특히 마이너리그의 역할이 축소된 것을 심각하게 봐요. 과거의 마이너리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리그였습니다. 팬들이 있었고 선수들은 그곳에서 수년간 혹독한 경쟁을 거치며 기량을 완성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메이저리그를 위한 수련장, 즉 팜 시스템의 일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는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재능 있는 선수들을 더 빨리 볼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저자는 그 속성 재배가 오히려 재능을 망친다고 봅니다. 특히 타자들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좋은 투수들을 꾸준히 상대하며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지금의 마이너리그는 그럴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야구의 재미 자체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더군요. 액션 지수라는 개념을 직접 만들어서 설명하던데요. 네, 저자가 야구의 스타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독창적인 지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시즌의 총 홈런 수, 그러니까 정적인 액션과 총 도루 수, 동적인 액션을 합산한 겁니다. 이 지수를 통해 시대별로 팬들이 어떤 종류의 야구를 즐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베이브 루스 이후 1950년대까지는 모두가 홈런에만 목을 매면서 도루는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진 아니면 볼넷 아니면 홈런, 공이 그라운드 안에서만 굴러다니는 역동적인 장면이 사라진 이른바 정지 동작의 야구가 되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1960년대 모리 윌스 같은 선수들이 다시 도루의 가치를 증명해내면서 야구는 활기를 되찾았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이처럼 정적인 액션과 동적인 액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홈런만 뻥뻥 터지는 야구도 발만 빠른 야구도 아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야구가 가장 풍부하고 재미있어진다는 통찰이죠. 그런데 저자가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대상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구단주도 선수 노조도 아닌 바로 텔레비전이었으니까요. 수십 년 전에 쓴 글인데도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라 놀랐습니다.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본질적인 속성을 꿰뚫어 봤어요. 텔레비전은 짧고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극적인 홈런, 짜릿한 삼진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네요. 저자가 경고했던 그 하이라이트 문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유튜브 쇼츠나 SNS 클립으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현실 그 자체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야구의 진짜 묘미는 그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투수가 다음 공을 뭘 던질지 고뇌하는 시간, 주자가 도루 타이밍을 재는 숨막히는 긴장감, 야수들이 상대 타자에 맞춰 교묘하게 위치를 바꾸는 수비 시프트 같은 것들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과정과 심리전 말입니다. 텔레비전 문화는 시청자, 특히 젊은 세대의 주의 집중 시간을 점점 짧게 만들고 이런 느리고 깊이 있는 재미를 음미할 인내심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사람들이 야구의 결과나 요약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9회 말 2아웃 만루 같은 극적인 상황만 찾게 되고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8이닝 반 동안의 모든 과정을 지루하게 여기게 된다는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구가 가진 독특한 매력,
그 느긋함과 사색의 깊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가 경기 시간을 줄이려고 피치클락을 도입하고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금지한 것도 어쩌면 저자의 이런 우려에 대한 현대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정의 재미를 되살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말입니다. 자, 이제 이 방대한 책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규칙의 변화, 미래에 대한 경고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릅니다. 바로 야구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와 통계가 경기를 분석해도 완벽한 공식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실수투성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이 일화야말로 책 전체를 요약하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1962년 뉴욕 양키스가 워싱턴 세네터스와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었어요. 양키스 감독이 주자에게 히트앤드런 작전을 지시합니다. 타자는 무조건 치고 주자는 공을 보지 않고 무조건 뛰는, 성공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작전이죠. 그런데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죠. 타자는 어이없게 헛스윙을 하고 주자는 스타트마저 늦어버립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 포수는 완벽한 타이밍에 2루로 총알 같은 송구를 뿌립니다. 관중석에 모두가 주자는 무조건 아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세네터스의 2루수와 유격수가 서로 베이스 커버에 대한 사인이 맞지 않아서 우물쭈물하다가 둘 다 공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네요. 보수의 완벽한 송구는 허공을 갈랐고 명백히 아웃됐어야 할 주자는 어부지리로 3루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다음 타자의 평범한 내야 땅 볼 때 홈을 밟아 결승점을 뽑고 양키스가 1대0으로 승리하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러니하네요. 그 플레이에 관여한 모든 선수들이 실수를 했는데 유일하게 자기 임무를 100% 완벽하게 해낸 포수 때문에 팀이 패배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수, 우연,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야구의 본질이자 예술적인 매력인 셈입니다.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완벽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설프고 인간적인 과정 속에 야구의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위대한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울림입니다. 오늘날처럼 데이터와 통계가 경기를 지배하는 시대에 야구를 인간의 예술로 바라보는 이 책의 시선이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야구의 어떤 모습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에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임종 직전 이 나라를 위해 야구를 꼭 살려달라고 말했다는 농담 같은 전설을 소개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야구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